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 우리는 대체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언제 어디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솝우화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면서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짓말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온다는 교훈을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며 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아내가 전신 거울 앞에서 몸매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남편한테 묻습니다. 요즘 내가 살이 너무 찐 것 같지 않아? 이 질문에 남편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현명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원칙으로만 보자면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사가 모두 원칙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때로는 거짓을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죠. 정황상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진실만을 말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메르소의 경우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메르소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행적에 대해 검사의 신문을 받는데 메르소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일,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일,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잔 일, 장례식 다음날 해수욕을 갔으며 거기서 만난 여인과 코미디 영화를 보고 섹스를 즐긴 일 등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르소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단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숨기고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댔다면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허용한다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나치게 자주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만우절이 되면 119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이 꽤 많았잖아요. 당사자는 재미삼아 한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일 철학자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에 기초해서 어떤 경우라도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지켜야 할 엄연한 의무다. 그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아무리 큰 불이익이 닥친다 해도 마찬가지다. 칸트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행위 준칙은 모두가 지켜야 할 정언 명령에 해당합니다. 칸트는 거짓말이 부도덕한 행위의 으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칸트는 그러한 예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살인자의 추적을 피해 당신 집에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 살인자가 당신 집에 찾아와서 친구의 행방을 묻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당신은 친구가 집에 숨어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요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이런 경우조차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실하기는 신성하고 조건 없이 적용되는 이성의 법칙이며 그 어떤 편의상의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주장은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물론 칸트와는 반대 주장을 펼친 철학자도 있습니다. 칸트와 동시대 사람인 프랑스 철학자 벤자멘 콩스탕은 칸트의 비타협적 입장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당연히 살인자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콩스탕은 앞의 상황에서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주장과 살인자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콩스탕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말에 마음이 가시나요? 아마도 콩스탕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하는가는 결과가 아닌 원칙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해서 설령 나쁜 결과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윤리관입니다. 칸트는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결과를 따져보고 예외를 인정한다면 도덕 법칙의 절대성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도덕 법칙은 가언 명령이지 정언 명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 법칙에 있어서 칸트는 꽤 깐깐한 철학자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도덕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칸트의 말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간혹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의 담지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나 미디어에도 거짓말이 버젓이 소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뉴스 프로그램 중에는 팩트체크라는 포맷이 등장했을까요? 팩트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실이 아닌 거짓말, 즉 가짜뉴스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실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체인지 상상인지 알고 싶다면 핵심 질문 중 하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실제적 고통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는 반면 고통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이야기에는 거짓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문가의 자녀가 외국인 여성과 사귀다가 급기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집안 어른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른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안 어른의 반대에 못 이겨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여성을 사랑한다는 남성과 가문의 명예를 먹칠해서는 안 된다는 어른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당연히 남성의 말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그녀와 헤어지고 나면 실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집안 어른이 말한 가문은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아닙니다. 명예를 느끼는 대상도 아니죠. 게다가 가문에는 얼굴이 없기 때문에 먹칠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가문이란 고통의 실체가 아니라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물론 집안 어른에게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아닌 상상에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거짓을 말한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사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에게 실제적 고통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진실은 실제적 고통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